안녕하세요. 매운맛 필립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늦은 시간이었어요. 거실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는데 도어락 누르는 소리가 거칠게 나더니 현관문이 벌컥 열렸죠. 문 앞에 선 엄마의 모습을 본 순간 제 손에 쥐어있던 볼펜이 바닥으로 굴러 떨어졌어요. 늘 단정하게 올리고 다니던 머리는 잔뜩 헝클어져 산발이 되어 있었고 무엇보다 왼쪽 눈 아래부터 광대뼈 부근까지 시퍼런 멍이 크게 들어 있었거든요. 놀란 제가 달려가서 팔을 붙잡았어요. 얼굴이 왜 이래요? 길에서 넘어졌어요? 나 넘어진 거 아니다. 그럼 누구랑 싸웠어요? 얼굴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뭐 한 거예요? 잔말 말고 겉옷 입어. 지갑이랑 휴대전화만 챙겨. 야밤에 어딜 가자고 그래요. 일단 응급실부터 가서 뼈 부러졌는지 사진부터 찍어요. 병원은 나중에 가도 안 늦어. 박수방 들어오기 전에 당장 나랑 어디 확인하러 갈 데가 있다. 엄마의 목소리가 덜덜 떨리면서도 눈빛만큼은 서슬이 퍼렇게 살아있었어요. 도저히 그냥 넘길 분위기가 아니라서 저는 서둘러 카디건을 걸치고 엄마 손에 이끌려 집 밖으로 나갔죠. 길가로 내려가자마자 엄마는 다급하게 손을 흔들어 지나가던 택시를 잡아탔어요. 뒷좌석에 털썩 주저앉은 엄마가 기사님을 향해 목적지를 툭 뱉었죠. 기사님, 성북동 삼거리로 최대한 빨리 가주세요. 성북동이요? 거긴 왜 가요? 우리 아는 사람도 없잖아요. 가서 보면 안다. 택시 안에서 엄마는 입술을 꽉 깨문 채 창밖만 응시했어요. 성북동 언덕길을 한참 올라가더니 가로등 불빛 아래 높다란 담벼락과 육중한 철문이 달린 대저택 앞에 택시가 멈춰 섰죠. 택시비는 엄마가 5만 원짜리 한 장을 던지듯 건네며 거스름돈도 받지 않고 내렸어요. 인적 하나 없는 으리으리한 저택 앞에서 제가 어리둥절하게 서 있자 엄마가 인터폰 앞으로 걸어가 벨을 눌렀어요. 여기 남의 집이잖아요. 남의 집 벨을 밤중에 왜 눌러요? 내 말 잘 들어라. 무슨 일인데요? 오늘 밤부터 그 집구석 아주 쑥대밭을 만들어 버릴 거니까 마음 단단히 먹어. 철컥 소리와 함께 굳게 닫혀있던 커다란 철문이 스르륵 양옆으로 열렸어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왜 엄마 얼굴에 멍이 들었는지 모든 게 안개 속이었죠. 사실 엄마는 20년 전 딴살림을 차려 나간 아버지가 최근 큰 수술을 받고 이 저택에 칩거 중이라는 사실을 흥신소를 통해 진작부터 파악하고 계셨어요. 언젠가 요긴하게 쓸 날이 있을 거라며 치밀하게 때를 기다려 오셨던 거죠. 그날 밤의 진실을 설명하려면 불과 몇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해요. 저는 서울의 중견 유통회사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결혼 5년 차였죠. 남편은 작은 무역회사 대리로 일하고 있었는데 두 사람의 수입 격차가 꽤 컸어요. 저희 집 생활비며 대출이자의 70%는 제 통장에서 빠져나갔죠. 남편은 겁먹과 허세가 심해서 늘 좋은 옷, 좋은 시계에 집착하면서도 제 앞에서는 묘하게 주눅 들어있는 구석이 있었어요. 문제는 서울 강북의 낡은 빌라에 혼자 사는 시어머니였어요. 툭하면 전화를 걸어 사소한 것까지 돈을 요구하곤 했죠. 어느 주말 아침에도 어김없이 전화벨이 울렸어요. 아직 자니? 해가 중천에 떴는데 며느리가 돼서 잠이 오누? 오늘 토요일이라 쉬는 날이에요. 무슨 일 있으세요? 우리 집 거실 형광등이 깜빡거리는데 눈이 침침해서 살 수가 없다. 동네 조명가게에 전화해서 사람 부르시면 되잖아요. 늙은이가 힘이 있니 돈이 있니? 사람 부르면 출장비 든다고 5만 원을 달란다. 네가 인터넷으로 LED인가 뭔가 하는 걸로 싹 갈아줘라. 네, 알겠어요. 제가 주문해서 결제해 둘게요. 그리고 싱크대 배수관도
물이 잘 안 내려가는 것 같으니까 그것도 기술자 좀 보내고 기왕 전화한 김에 다음 달 제사 비용도 미리 좀 붙여라. 제사는 다음 달 말일이잖아요. 미리미리 장을 봐둬야 좋은 물건을 싸게 사지. 100만 원만 보내봐라. 남편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하면 돌아오는 반응은 늘 한결같았어요. 어머니 또 제사비 미리 달라고 하시는데 이번 달엔 당신이 좀 보내. 나 저번 주 세금 낸 거 알잖아. 얼마 한다고 그래. 당신이 과장이고 돈도 더 잘 버는데 그냥 좀 줘라. 얼마 한다고? 매달 들어가는 잡비에 용돈까지 합치면 300이 넘어. 당신 월급으로 감당돼? 내가 안 보태는 것도 아니잖아. 남자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품위 유지비도 들고 이래저래 쓸 데가 많아. 쓸 데가 많아서 이번 달 생활비 통장에 100만 원 덜 넣었어? 거래처 접대 때문에 법인카드 한도가 넘쳐서 내 개인카드로 긁어서 그래. 다음 달에 회사에서 환급 나오면 채워 넣을 거니까 잔소리 좀 그만해. 남편은 늘 이런 식으로 얼렁뚱땅 넘어가기 일쑤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석 달 전부터 남편의 행동이 묘하게 달라졌어요. 주말마다 지방 출장이 잡혔다며 낚시 가방을 들고 나가는 날이 잦아졌고 평일에도 야근을 핑계로 자정이 넘어서야 들어왔죠. 그러면서도 카드 결제일만 되면 온갖 핑계를 대며 생활비를 줄였어요. 그날은 일요일이었는데 친정엄마가 반찬을 들고 저희 집에 들렀던 날이에요. 남편은 아침 일찍 회사 체육대회가 있다며 나가고 없었죠. 식탁 위에 남편이 전날 던져두고 간 카드 이용 명세서 우편물이 뜯어진 채 놓여 있었어요. 엄마가 식탁을 닦다가 무심코 그걸 들여다보셨죠. 박서방 요즘 빵을 그렇게 사 먹니? 빵이요? 그 사람 밀가루 먹으면 체한다고 칼국수도 안 먹잖아요. 이거 봐라. 종로에 있는 유명한 호텔 베이커리에서 주말마다 몇만 원씩 긁었어. 그것도 죄다 일요일 낮에. 회사 근처도 아닌데 거길 왜 갔지? 저번 주 일요일에 박서방 어디 간다고 나갔었지? 부서 워크숍 간다고 대부도 쪽으로 갔었는데요. 대부도 간 사람이 종로 특급 호텔 로비 라운지에서 커피랑 조각 케이크를 사 먹어? 순간 머릿속이 싸해졌어요. 단순히 착오라고 하기엔 결제 내역이 너무 구체적이었죠. 하지만 확증이 없었어요. 그때 엄마가 의아한 표정으로 덧붙였어요. 그러고 보니 아까 지하주차장에서 박서방 차를 봤는데 조수석 시트가 바짝 앞으로 당겨져 있더라. 제가 가끔 운전할 때 당겨놓기도 해요. 넌 키가 커서 그렇게 바짝 당기면 무릎이 대시보드에 닿아. 그건 키가 160도 안 되는 자그마한 사람이 앉았을 때 위치야. 설마요. 회사 동료 태워줬겠죠. 너답지 않게 왜 이리 무뎌? 회사 동료를 일요일마다 호텔에 태우고 다니니? 확실하지도 않은데 의심부터 할 수는 없잖아요. 물증도 없이 따졌다가는 오히려 저만 속 좁은 사람 돼요. 그래, 네 말이 맞다. 심증만 가지고 들쑤시면 꼬리 자르고 숨어버리지. 엄마는 턱을 괴고 한참을 생각에 잠기더니 결심한 듯 손뼉을 딱 쳤어요. 내가 내일부터 사돈댁에 매일 반찬을 해다 날라야겠다. 무슨 소리예요? 어머니한테 반찬을 왜 해다 줘요? 매번 짜네, 싱겁네, 타박만 하는 사람한테? 원래 도둑을 잡으려면 집 지키는 개한테 떡부터 던져줘야 하는 법이야. 사돈이 입이 가벼워서 동네방네 아들 자랑하기 바쁜 사람인데 내가 꼬리를 밟으려면 그 집을 드나드는 게 제일 빨라. 엄마가 왜 그런 굴욕을 겪어요. 내가 흥신소를 알아보든 할게요. 돈 아깝게 흥신소는 무슨? 늙은 시어머니 구워 삶는 건 내 전문이야. 넌 모르는 척 가만히 있어. 다음 날부터 엄마는 정말로 기상천외한 작전을 시작하셨어요. 아침마다 시장을 봐서 밑반찬 3-4가지를 정갈하게 락앤락 통에 담아 시댁 빌라로 향했죠. 시어머니는 갑작스러운 사돈의 반찬 배달에 처음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아이고 사부인, 이게 다 뭐예요?
우리 박서방이 요즘 회사 일로 기운이 없어 보여서요. 사부인도 혼자 계시는데 식사 거르실까봐 제가 좀 챙겨왔어요. 어머나 세상에, 우리 며느리는 손 하나 까딱 안 하는데 사돈이 이렇게 지극정성이네. 사부인이 아들을 워낙 훌륭하게 잘 키워주셔서 제가 고마워서 그러죠. 입에 맞으실지 모르겠네요. 어디 볼까? 장조림에 고사리 나물에 코다리 조림까지. 근데 사부인, 우리 아들은 장조림에 메추리알 많이 들어간 걸 좋아해요. 다음엔 고기보다 메추리알을 듬뿍 넣어요. 어머, 그래요? 다음엔 메추리알 3판 사다가 삶아서 넣을게요. 시어머니는 사돈이 굽신거리며 반찬을 대령하자 어깨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어요. 며칠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는 동네 노인정이며 복덕방에 다니며 대대적으로 자랑질을 늘어놓았죠. 우리 사돈이 나를 얼마나 끔찍하게 모시는지 몰라? 매일 아침마다 갓 지은 밥에 유기농 반찬을 통째로 싸들고 온다니까? 아이고, 며느리도 아니고 친정사돈이요? 존성의 나라를 구하셨네. 우리 아들이 능력이 워낙 출중하니까 처가에서 쩔쩔매는 거지. 며느리가 밖으로 나도니까 사돈이라도 와서 식모 노릇을 해야 도리 아니겠어? 엄마는 시어머니가 그런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걸 동네 미용실을 통해 전해 들으면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활짝 웃으며 시댁 청소까지 도맡아 하는 척을 했죠. 엄마의 진짜 목표는 따로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오후,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텔레비전 드라마를 보며 귤을 까먹고 있을 때였어요. 엄마는 싱크대 정리를 하는 척하며 다용도실 구석에 쌓인 재활용 쓰레기통을 뒤지기 시작했죠. 플라스틱 통 밑바닥에 버려진 영수증 뭉치를 하나씩 펴보던 엄마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사부인, 베란다 분리수거함에 종이가 꽉 찼길래 제가 좀 버려드릴게요. 그네요 사부인, 나간 김에 슈퍼 들러서 굵은 소금도 한 포대 사오고요. 네, 금방 다녀올게요. 빌라 계단으로 나온 엄마는 주머니에서 영수증을 꺼내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었어요. 영수증에는 시내 유명 백화점 명품관에서 결제된 여성용 스카프 50만 원, 그리고 주말 저녁에 결제된 고급 스시 오마카세 2인분 34만 원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전부 남편의 개인카드 번호 뒷자리가 일치했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며칠 뒤 엄마가 청소기를 돌리며 안방 옷장을 슬쩍 열어봤을 때 옷장 서랍장 아래에 웬 쇼핑백 하나가 숨겨져 있었죠. 백화점 화장품 브랜드 로고가 박힌 쇼핑백 안에는 뜯지도 않은 고급 영양크림 세트와 함께 분홍색 손편지가 들어있었어요. 편지에는 또박또박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죠. 어머님, 유철 오빠가 어머님 피부 건조하다고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번 주말에 오빠랑 드라이브 갔다가 백화점 들러서 어머님 생각나서 샀어요. 오빠가 어머님 닮아서 참 다정하고 멋진 사람인 것 같아요. 조만간 오빠랑 같이 집으로 인사하러 갈게요. 예쁘게 봐주세요. 구선 올림. 엄마는 손을 부들부들 떨며 그 편지를 그대로 휴대폰 카메라에 담았어요. 그리고 쇼핑백을 원래 있던 자리에 똑같이 밀어 넣어두었죠. 집으로 돌아온 엄마는 저에게 영수증 사진과 편지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사진을 확인한 제 눈에서 불꽃이 튀었죠. 이구선? 이 여자 누구예요? 나도 누군지 몰라. 하지만 편지 내용을 보니까 박서방이 이 여자를 사돈한테 이미 소개했거나 조만간 데려올 작정인 게 틀림없어. 시어머니가 이걸 다 알고도 묵인하고 있었다고요? 묵인 수준이 아니지. 아예 대놓고 바람을 부추기고 있는 꼴이지. 당장 오늘 밤에 남편 들어오면 이 사진들 내밀고 끝장을 낼게요. 안 된다. 지금 터뜨리면 그 애는 발뺌하고 도망갈 거고 박서방은 단순한 직장 후배한테 선물 심부름 시킨 거라고 둘러댈 게 뻔해. 그럼 이대로 가만히 보고만 있어요? 현장을 잡아야지. 내 눈으로 두 사람이 사돈이랑 셋이서 낄낄거리는 현장을 덮쳐야 완벽하게 숨통을 끊을 수 있어.
위험해요. 엄마 혼자 가선 안 돼요. 나 혼자 가야 방심하고 제 발로 기어들어오지. 넌 회사 일이나 똑바로 하고 있어. 그리고 마침내 사달이 난 그날이 찾아왔어요. 목요일 저녁, 남편은 아침부터 중요한 바이어 미팅이 있어서 지방으로 출장을 가니 밤 늦게나 들어올 거라고 큰 소리를 치며 집을 나섰죠. 하지만 엄마는 이미 남편의 출장 가방이 평소보다 가볍고 며칠 전부터 면도를 유독 깔끔하게 하고 스킨 냄새를 풀풀 풍기던 것을 간파하고 있었어요. 엄마는 일부러 소불고기 3인분을 아주 맛있게 양념해서 커다란 반찬통에 담았어요. 그리고 평소보다 2시간 늦은 저녁 7시 반쯤 예고도 없이 시댁 빌라로 찾아갔죠. 빌라 복도에 들어서자마자 굳게 닫힌 시댁 현관문 틈으로 말소리와 함께 웃음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엄마는 조용히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어요. 도어락이 풀리는 소리가 났지만 안방에서 들리는 요란한 웃음소리 때문에 집안에 있던 세 사람은 인기척조차 느끼지 못했죠. 거실로 살금살금 걸어 들어간 엄마의 눈앞에 기가 막힌 풍경이 펼쳐졌어요. 안방 문이 활짝 열려 있었는데 상 위에는 엄마가 며칠 전에 해다 바친 잡채며 총각김치, 멸치볶음이 정갈하게 깔려 있었고 배달시킨 고급 모둠회와 양주병이 놓여 있었죠. 그리고 그 상을 둘러싸고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화려한 원피스를 입은 젊은 여자 하나가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아이고, 우리 구선이는 어쩌면 이렇게 젓가락질도 예쁘게 하누? 어머님이 음식을 너무 맛있게 차려주셔서 그래요. 회가 아주 입에서 살살 녹네요. 이 반찬들은 우리 집 식모 같은 사돈이 해다 바친 건데 간이 좀 덜 됐어. 그래도 공짜로 들어온 거니까 아까워서 먹는 거지. 구선아, 너 다음 달에 우리 엄마 생일 때 명품 옷 한 벌 맞춰드린다며? 당연하죠. 유철 오빠가 나한테 해준 게 얼만데 어머님 옷 한 벌 못 해드리겠어요? 아이고, 내 복이지 내 복이야. 며느리란 애는 쥐꼬리만한 돈 번다고 유세를 떨면서 시어머니를 머슴 취급하는데 우리 구선이는 들어올 때부터 복덩이네. 엄마, 걔 얘기는 왜 꺼내? 분위기 깨지게. 세 사람이 잔을 부딪히며 깔깔거리는 모습을 문간에서 지켜보던 엄마의 머릿속에서 이성이 뚝 끊겼어요. 엄마는 양손에 쥐고 있던 묵직한 유리 반찬통에 뚜껑을 열어젖히며 안방으로 들이닥쳤죠. 이 못된 인간들아! 안방에 벼락 같은 고함이 울려 퍼지자 세 사람의 고개가 일제히 문 쪽으로 돌아갔어요. 남편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고 시어머니는 들고 있던 찻잔을 바닥에 떨어뜨렸죠. 사부인? 장모님? 여기가 어디라고 불쑥 들어오십니까? 엄마는 대답 대신 들고 있던 반찬통을 통째로 상 위에 내리꽂았어요. 양념된 생불고기와 국물이 사방으로 튀면서 상간녀의 하얀 원피스와 남편의 셔츠를 엉망으로 적셨죠. 까, 이게 뭐야? 더러워. 더러워? 내 딸 피눈물 뽑아내면서 남의 집 안방에서 노닥거리는 네 입이 제일 더럽다. 엄마는 번개처럼 상을 뛰어넘어 상간녀의 머리채를 한 손으로 휘어잡았어요. 오빠 살려줘. 머리 아파. 네가 구선이냐? 남의 남편 꿰차고 시어머니한테 명품 옷 사준다고 꼬리치던 게 너야? 오늘 가만 안 둘 테니까 각오해. 사부인, 미쳤어요? 남의 귀한 손님한테 무슨 행패야? 이거 안 놔? 장모님, 제발 진정하세요. 손 놓으시라고요. 안방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상간녀는 비명을 지르며 발버둥을 쳤고 시어머니는 엄마의 등짝을 때리며 말리려 들었죠. 그때 상간녀의 비명에 눈이 뒤집힌 남편이 엄마의 양팔을 붙잡고 거칠게 뒤로 내동댕이 쳤어요. 그만 좀 하라고, 이 노인네가! 남편이 체중을 실어 강하게 밀치는 바람에 엄마는 중심을 잃고 뒤로 날아갔어요. 그러고는 안방 구석에 놓여있던 무거운 원목 화장대 모서리에 얼굴 왼쪽을 심하게 부딪히고 바닥으로 고꾸라졌죠. 둔탁한 소리와 함께 엄마의 광대뼈 부근이 크게 부어오르며 순식간에 시퍼런 멍이 들었죠. 안방에 정적이 흘렀어요.
남편도 자기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깨닫고 하얗게 질린 채 뒷걸음질을 쳤어요. 장모님, 제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유철아, 어쩌니? 바닥에 쓰러진 엄마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크게 부어오른 얼굴을 소매로 쓱 닦아낸 엄마는 세 사람을 향해 서늘한 눈빛을 쏘아붙였죠. 고통에 일그러진 표정이 아니라 먹잇감을 포착한 맹수 같은 눈빛이었어요. 박서방, 네? 네가 오늘 네 손으로 관 뚜껑을 닫았다. 오빠, 저 아줌마 눈빛이 왜 저래? 경찰 불러야 하는 거 아니야? 경찰? 그래, 부를 수 있으면 어디 한번 불러봐라. 누가 수갑 차고 나가는지! 엄마는 더 이상 아무 말도 섞지 않고 찢어진 옷자락을 추스르며 뒤돌아 시댁을 빠져나왔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이 뒤따라 나오며 붙잡으려 했지만 엄마는 현관문을 부서져라 쾅 닫아버리고 택시를 잡아타고 곧장 제 집으로 달려오셨던 거예요. 그리고 프롤로그의 그 순간으로 이어진 거였죠. 성북동 대저택에 거대한 철문이 열리고 저는 영문도 모른 채 엄마의 뒤를 따라 저택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어요. 넓은 정원을 지나 웅장한 현관문을 열고 거실로 들어서자 집안에서 서성이던 70대 초반의 노신사 한 명이 화들짝 놀라며 뛰어나왔어요. 노신사는 백발이 성성했지만 고급스러운 실크 가운을 걸치고 있었고 휠체어 옆에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죠. 그런데 그 얼굴을 본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20년 전 다른 여자와 눈이 맞아 어린 나와 엄마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야반도주했던 제 친아버지였으니까요. 영수가, 주연아, 정말 와줬구나. 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부르며 그대로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어요.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 내가 천벌을 받을 놈이야. 엄마,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에요? 이 인간이 왜 여기 있어요? 엄마는 무릎을 꿇고 통곡하는 아버지를 내려다보며 차가운 어조로 말했죠. 일어서 박씨, 꼴값 떨지 말고. 내가 죄값을 치를 기회를 다오. 내 전 재산을 다 넘겨도 좋다. 제발 용서만 해다오. 그래, 네 죄값 오늘부터 철저하게 돈으로 받아낼 거다. 내 딸 눈에 피눈물 나게 만든 그 집구석을 통째로 씹어 삼켜야겠으니까 네가 가진 그 더러운 돈 전부 다 내놔. 엄마의 시퍼렇게 멍든 얼굴 뒤로 이전까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거대한 복수의 서막이 성북동 저택의 밤 공기를 가르며 차갑게 타오르고 있었어요. 성북동 저택의 거실 마룻바닥에 엎드린 아버지는 엉엉 소리내어 울고 있었어요. 20년 전 젊은 여자와 눈이 맞아 집을 나갔던 사람이 70대의 병든 노인이 되어 돌아온 셈이죠. 저는 혼란스러워서 엄마와 아버지를 번갈아 쳐다봤어요. 엄마,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이 사람이 왜 여기 무릎을 꿇고 있어요? 주연아, 애비다.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 시끄러워. 누가 네 애비야? 입 다물고 본론만 말해. 내가 몇 달 전에 병원에서 큰 수술을 받았다. 생사가 오락가락하는 와중에 내 옆에 붙어있던 여자들이 내 명의로 된 상가 건물들이랑 땅을 어떻게 빼돌릴까 자기들끼리 쑥덕거리는 걸 내 두 귀로 똑똑히 들었어. 그래서요? 이제 와서 핏줄이 아쉬워졌어요? 돈 냄새 맡고 꼬인 것들한테 내 재산 단 한 푼도 넘겨주기 싫다. 법적으로 내 본처는 아직 네 엄마고 내 유일한 친자는 너 하나뿐이야. 내 전 재산 다 너희 앞으로 돌려놓을 테니까 제발 늙고 병든 나를 거둬만 다오.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났어요. 평생을 남보다 못하게 살아온 인간이 재산 뺏기기 싫어서 조강지처를 찾다니요. 당장 문을 박차고 나가려는데 엄마가 제 손목을 강하게 잡았어요. 좋아. 네 그 더러운 돈 내가 아주 유용하게 써주지. 내일 당장 변호사 불러서 재산 양도 각서부터 쓰고 등기 다 넘겨. 그래.
내일 당장 법무법인 사람들을 집으로 부르마. 착각하지 마. 널 용서해서가 아니야. 내 딸 눈에 피눈물 나게 만든 그 집구석을 아주 쑥대밭으로 만들려면 실탄이 넉넉히 하니까 네 돈을 쓰는 것뿐이야. 다음 날 아침 날이 밝자마자 엄마와 저는 대학병원 응급실로 향했어요. 엄마의 부어오른 광대뼈를 본 의사 선생님이 엑스레이를 찍어보더니 고개를 저었죠. 광대뼈 미세 골절에 안면부 피와 출혈이 심합니다. 전추 3주 진단 나오네요. 넘어지신 건가요? 아니요. 건장한 성인 남자가 있는 힘껏 밀쳐서 가구 모서리에 부딪혔어요. 선생님, 진단서 3장만 떼어주세요. 하나는 경찰서 제출용입니다. 엄마, 남편 바로 신고하게요? 당연하지. 내 얼굴을 이 지경으로 만든 놈을 그냥 둬? 조용히 형사과에 진단서 접수만 하고 올 거다. 그놈 직장으로 경찰서 출석하라고 연락 가면 아주 볼만할 거야. 엄마가 경찰서 형사과에 진단서를 접수하는 동안 저는 집으로 돌아와 제 명의로 된 자동차 하이패스 홈페이지에 접속했어요. 남편이 타고 다니는 중형 세단은 제 명의로 뽑은 거였거든요. 조회 버튼을 누르자마자 남편이 주말마다 경기도 외곽의 모텔촌 톨게이트를 뻔질나게 드나든 통행 기록이 쏟아져 나왔어요. 증거는 차고 넘쳤어요. 저는 곧바로 주차장으로 내려가 남편 차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빼왔죠. 남편이 최근 영상은 지워놨지만 방지턱을 넘거나 급정거할 때 찍히는 이벤트 녹화 폴더는 미처 확인하지 못한 모양이었어요. 폴더를 열자 모텔 주차장에 차를 대고 상간녀와 팔짱을 낀 채 걸어가는 남편의 뒷모습이 아주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저는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 남편의 현금 영수증 내역도 모조리 뽑았어요. 명품 매장과 귀금속 상가에서 결제한 내역이 수두룩했죠. 저는 상간녀가 시댁에 두고 간 쇼핑백에 적혀있던 휴대전화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몇 번 울리더니 젊은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세요? 야, 너 누구신데 다짜고짜 반말이세요? 누구긴 누구야. 네가 남편 돈으로 화장품 사다 바치며 알랑거리던 그 집 며느리다. 어제 우리 엄마가 엎어버린 불고기는 맛있게 핥아 먹었니? 아, 저기요. 유철 오빠랑은 그냥 아는 오빠 동생 사이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 모텔 주차장에서 착 달라붙어서 들어가는 블랙박스 영상도 오해라고 해보지 그래? 네 원피스 지퍼 올려주는 영상 아주 화질 좋게 찍혔더라. 뭐라고요? 그거 불법 녹화 아니에요? 차 명의가 내 이름인데 내 차 블랙박스 내가 보는 게 무슨 불법이니? 너 짐 쏴놔라. 조만간 법원에서 등기 날아갈 거니까. 손해배상 청구서 아주 두둑하게 써서 보낼 테니까 돈이나 모아둬. 저는 상간녀가 뭐라 변명하기도 전에 전화를 뚝 끊어버렸어요. 심장이 뛰었지만 머리는 그 어느 때보다 맑게 돌아갔죠. 제가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증거를 차곡차곡 모으는 동안 엄마는 아빠의 자본력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섰어요. 서울 강남의 대형 법무법인에 찾아가 수천만 원의 수임료를 일시불로 결제하고 에이스 변호사 3명을 선임했어요. 그리고 백화점 VIP 라운지로 향하셨죠. 평소 시장에서 10,000원짜리 티셔츠만 사입던 엄마는 매장 매니저를 불러 세웠어요. 저기 마네킹이 입고 있는 트위드 재킷부터 구두까지 다 가져와요. 사모님, 이 제품들은 이탈리아 본사에서 들어온 한정판이라 전부 합치면 2천만 원이 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잔말 말고 포장이나 해요. 아, 그 다이아몬드 박힌 시계도 내 손목에 채워주고. 수천만 원이 한도 없는 법인카드로 단숨에 긁히는 걸 본 매니저는 허리가 땅에 닿도록 인사를 했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수입 명품으로 치장한 엄마는 곧바로 고급 렌터카 업체로 가서 기사가 딸린 검은색 최고급 대형 세단을 렌트했어요. 엄마의 목적지는 단 한 곳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전세로 살고 있는 낡은 빌라 앞 부동산이었죠. 문을 열고 들어선 엄마의 화려한 옷차림에 부동산 중개인은 놀란 눈으로 쳐다봤어요. 어서 오세요, 사모님. 어떤 매물 찾으시나요?
저기 코너에 있는 빨간 벽돌 4층짜리 빌라, 건물 통째로 나온 매물 맞죠? 그거 제가 당장 살게요. 예? 아니, 거기가 재개발 구역으로 묶여서 매매가 꽤 센데 대출 알아보시게요? 대출은 무슨, 계좌번호 부르세요. 가계약금 5천만 원 지금 당장 이체할 테니까. 중개인은 손을 덜덜 떨며 계좌번호를 적어줬고 엄마는 휴대전화로 1분 만에 가계약금을 쏴버렸어요. 하루아침에 시어머니가 사는 빌라의 새 건물주가 된 엄마는 며칠 뒤 오후 시간에 맞춰 빌라 앞 미용실로 향했어요. 기사가 모는 검은색 대형 세단이 좁은 골목길을 꽉 채우며 미용실 앞에 미끄러지듯 멈춰섰죠. 마침 미용실 앞 평상에서는 시어머니가 동네 아줌마들과 수박을 쪼개 먹으며 제 욕을 늘어놓고 있었어요. 글쎄, 우리 아들이 장모 친정집까지 챙기느라 허리가 휜다니까. 사돈이 눈치도 없이 맨날 반찬 싸들고 와서 우리 집에서 파도 얻어먹고 가는 거 내가 불쌍해서 봐줬더니 며느리란 애는 시어머니한테 안부 전화 한 통이 없잖아. 그때 미용실 앞에 정차한 세단에서 정장을 입은 기사가 내려 뒷좌석 문을 깍듯하게 열었어요. 번쩍이는 다이아몬드 시계와 수백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든 엄마가 차에서 우아하게 내렸죠. 평상에 앉아있던 시어머니와 아줌마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사부인? 아이고 사부인, 수박 드시고 계시네. 씨발라 먹기 귀찮은데 잘 넘어가나 봐요. 그 꼴은 다 뭐예요? 그리고 얼굴은 또 왜 그렇게 멍이 들고? 어디서 빚이라도 내서 치장하고 왔어요? 빚? 사부인은 며느리 앞세워서 아들 등골 빼먹고 사는 게 일상이라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 줄 아시나 봐. 뭐시였지요? 말 다 했어요 지금? 시어머니가 얼굴이 시뻘개져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데 대놓고 망신을 주니 참을 수가 없었겠죠. 엄마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가방에서 서류봉투 하나를 꺼내 평상 위로 툭 던졌어요. 말 다 하긴 아직 멀었지. 어제는 사위놈이 내 얼굴을 아주 예쁘게 찢어 놓더니 오늘은 사부인이 입으로 쓰레기를 뱉고 계시네. 내가 사부인 그 가벼운 입방정 막아주려고 선물 하나 가져왔어. 선물이요? 우리 아들이 얼굴 찢었다는 건 또 무슨 헛소리고? 봉투 열어봐요. 사부인 살고 있는 그 4층짜리 빌라 어제부로 내 명의로 잔금 다 치렀거든. 내가 이 건물 새 주인이란 소리야. 그게 무슨, 사돈이 무슨 돈이 있어서 이 건물을 통째로 사요? 내가 돈이 있는지 없는지는 등기부등본 떼보면 알 거고, 사부인 석 달 뒤 15일이 전세 만기지? 내가 이 건물 전부 리모델링해서 직접 실거주할 거거든. 법대로 계약갱신 안 될 테니까 돈 없으면 짐 싸서 당장 방 뺄 준비나 해. 시어머니는 서류봉투 안에서 나온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확인하더니 다리가 풀린 듯 평상 위에 주저앉았어요. 사부인, 갑자기 계약을 끝내버리면 어떡해요? 나보고 당장 길거리에 나앉으라고? 길거리에 나앉든 한강 다리 밑으로 가든 그건 내 알 바 아니지. 당신 아들한테 상간녀 명품 사줄 돈으로 엄마 보증금이나 대주라고 해. 동네 아줌마들은 놀라서 웅성거렸고 시어머니는 사색이 되어 입술만 덜덜 떨었어요. 엄마는 바닥에 주저앉은 시어머니를 내려다보며 단호하게 한마디 덧붙였어요. 그리고 내 딸이 번 돈으로 밥 빌어먹던 그 입 한 번만 더 동네에서 함부로 나불대면 명예훼손으로 당장 고소장 날아갈 줄 알아. 기사님, 차 돌리세요. 엄마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차에 올라탔고 검은 세단은 멍하니 주저앉아 있는 시어머니를 뒤로 한 채 골목을 빠져나갔어요. 이제 겨창작 시작일 뿐이라는 걸 그들은 아직 꿈에도 모르고 있었죠. 엄마가 시어머니의 길을 완벽하게 꺾어놓은 바로 다음 날이었어요. 저는 평소처럼 출근해서 책상에 앉아 모닝커피를 마시며 업무 메일을 확인했죠. 눈물 콧물 짜며 슬퍼할 시간도 아까웠거든요. 제가 엄마와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제일 먼저 처리한 건
남편의 급여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한 일이었어요. 불륜 증거와 상해 진단서가 워낙 확실해서 법원의 가압류 결정은 빠르게 내려졌죠. 제3채무자인 남편의 회사 인사팀으로 법원의 급여 가압류 결정문 정본이 정식으로 송달된 건 며칠 뒤 오전 10시쯤이었어요. 합법적으로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압박이었죠. 남편은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었어요. 그런 회사일수록 소문은 사내 메신저를 타고 빛의 속도로 퍼지기 마련이잖아요. 점심시간이 되기도 전에 남편 휴대전화로 전화가 불이 나게 걸려왔어요. 여보세요? 박대리, 지금 당장 회의실로 좀 와야겠어. 무슨 일인데요? 저 지금 거래처 견적서 쓰고 있어서 바쁜데요. 바쁜 게 문제가 아니야. 방금 법원에서 자네 급여 가압류 결정문이 정식으로 송달됐어. 네? 가압류? 무슨 소리예요? 저 대출금 꼬박꼬박 갚고 있어서 연체된 거 없는데요. 은행 빚이 아니라 이혼 및 상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채권이라는데 회사로 이런 법원 서류가 날아오면 우리도 곤란해. 당장 이번 달부터 자네 급여 절반이 묶이게 생겼어. 남편은 그제야 사태를 파악하고 탕비실로 뛰어가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죠. 수화기 너머로 숨 넘어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너 미쳤어? 회사로 가압류 결정문이 날아오게 만들면 어떡해? 나 승진 심사 코앞인 거 알잖아! 목소리 낮춰. 회사 사람들 다 듣겠다. 지금 목소리 낮추게 생겼어? 당장 취하해. 회사에서 나를 뭘로 보겠어? 뭘로 보긴 불륜 저지르고 처가에 손 찍어만 쓰레기로 보겠지. 그거야 내가 실수로 밀친 거고. 아니, 그렇다고 직장에다가 이러는 건 상도덕이 아니지? 상도덕? 웃기고 있네. 남의 집 딸 데려다가 독박벌이 시키면서 밖에서 딴살림 차린 건 무슨 도덕이니? 이번 달부터 네 월급 절반은 법원 공탁금으로 빠질 거니까 남은 돈으로 교통비나 해. 저는 남편의 변명을 끝까지 듣지도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남편이 씩씩거리며 다시 전화를 걸어오려던 찰나 이번에는 다른 번호로 남편의 휴대전화가 울렸죠. 남편은 제가 다시 건 줄 알고 소리를 빽 질렀대요. 당장 취하래? 장난해 지금? 귀가 따갑네요. 박유철 씨 맞으시죠? 여기 성북경찰서 형사과입니다. 네? 경찰서요? 며칠 전에 장모님 밀쳐서 다치게 하셨지요? 전치 3주 상해 진단서랑 112 출동 기록 바탕으로 고소장이 접수돼서 조사받으러 오셔야겠습니다. 상해요? 아니 형사님, 그게 아니라 장모님이 먼저 남의 집에 들어와서 상을 엎고 난리를 쳐서 제가 말리려다가 아주 살짝 부딪힌 겁니다. 살짝 부딪혔는데 뼈에 금이 가고 크게 멍이 듭니까? 일단 내일 오후 2시까지 출석해서 조서 쓰세요. 안 나오시면 체포영장 나갑니다. 회사에서는 가압류 서류로 망신을 당하고 경찰서에서는 폭행 상해 피의자로 오라가라 하니 남편은 그야말로 멘탈이 산산조각이 났어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고 있는데 이번에는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걸려온 거죠. 아이고 유철아, 나 좀 살려다오. 엄마, 나 지금 회사에서 잘리게 생겼어. 나중에 통화해. 네가 잘리는 게 문제가 아니야. 네 장모가 미쳤나 보다. 글쎄 우리 빌라를 통째로 샀대. 몇 달 뒤 만기 때 자기가 들어와 산다고 방 안 빼면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 장모님이 우리 빌라를 샀다고? 무슨 돈으로? 나도 몰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명품 수억 원어치를 휘감고 나타나서는 나보고 방을 빼라잖니. 네가 구선이한테 빨리 말해서 전세 보증금 좀 빌려오라고 해라. 걔 돈 많다며. 시어머니는 상간녀가 부잣집 딸인 줄 철석같이 믿고 있었어요. 남편이 밖에서 허세를 부리느라 상간녀에게 자기가 아주 잘나가는 집안 아들이라고 거짓말을 해둔 상태였거든요. 둘 다 서로 껍데기만 보고 속인 셈이었죠. 남편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반차를 내고 상간녀를 불러냈어요. 평소 자주 가던 고급 레스토랑이 아니라 회사 앞 저렴한 프랜차이즈 카페 구석 자리였죠. 상간녀는 한껏 치장을 하고 나타나 남편을 보자마자 입을 삐죽거렸어요. 오빠, 어제 그 아줌마 뭐야?
나 머리 다 뽑히는 줄 알았잖아. 어머님은 괜찮으시대? 구선아, 내가 지금 상황이 좀 안 좋아졌다. 왜? 부인한테 걸려서 쫓겨났어? 잘 됐네. 이참에 도장 찍고 나랑 합치면 되잖아. 오빠네 집 강남에 아파트 있다고 했지? 나 당분간 거기서 지내면 안 돼? 그게 사실 우리 집 강남 안 살아. 지금 사는 아파트도 전세인데 다 와이프 명의고. 뭐? 그럼 오빠 재산은 얼만데? 지금 와이프가 내 회사 월급 통장에 가압류를 걸었어. 거기에 장모님이 고소까지 해서 나 내일 경찰서 가서 형사 조사받아야 해. 상간녀의 표정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어요. 다정하게 팔짱을 끼려던 손을 획 빼더니 눈을 부릅떴죠. 장난해? 나한테는 건물주 아들이라고 떵떵거리더니 다 거짓말이었어? 거짓말은 아니지. 우리 엄마 사는 빌라도 곧 재개발 들어갈 거라니까. 구선아, 네가 나 진짜 사랑한다고 했지. 우리 엄마가 당장 보증금 올려줘야 해서 그러는데 네가 모아둔 돈 좀 빌려주면 안 될까? 나중에 이자 쳐서 갚을게. 그 말을 들은 상간녀가 테이블 위에 있던 차가운 얼음물을 남편 얼굴에 냅다 끼얹었어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이거? 빈털터리에 전과자 되게 생겼으면서 감히 내 돈을 넘봐? 야, 너 저번 달에 내가 사준 가방이랑 보석이 얼만 줄 알아? 그거 다 내 카드로 긁은 거야. 누가 사달라고 졸랐어? 네가 폼 잡는다고 사다 받쳐놓고 왜 이래? 부인한테 꽉 잡혀 사는 찌질이인 줄 알았으면 애초에 쳐다보지도 않았어. 연락하지 마. 상간녀는 의자를 거칠게 밀어놓고 카페를 쌩하니 나가버렸어요. 얼음물을 뒤집어 쓴 채 멍하니 앉아있던 남편은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완벽하게 고립되었는지 깨달은 거죠. 그날 저녁 퇴근하고 서류를 정리해서 사무실을 나서는데 건물 로비에 남편이 초췌한 몰골로 서 있었어요. 하루 만에 10년은 늙어 보였죠. 저를 보자마자 남편은 주변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고 다가와 무릎을 꿇었어요. 여보, 내가 다 잘못했어. 한 번만, 딱 한 번만 용서해줘. 일어나. 회사 사람들 지나가다 봐. 남부럽게 뭐하는 짓이야? 나 오늘 회사에서 망신당하고 내일은 경찰서 가야 하고 구선이 그 못된 애는 나한테 물 뿌리고 도망갔어. 엄마는 곧 방 빼야 한다고 울고불고 난리고. 여보, 나 진짜 미칠 것 같아. 미치긴 왜 미쳐. 아직 시댁도 안 했는데. 장모님 폭행상에 고소만 좀 취하해줘. 그거 안 막으면 나 회사에서도 징계받고 진짜 빨간 줄 가. 제발 살려줘.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바지가랑이를 붙잡는 남편을 내려다봤어요. 한때는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할 거라고 믿었던 시간이 아까웠지만 동정심은 단 한 톨도 들지 않았죠. 내가 널 왜 살려줘야 하는데? 네가 내 눈 피해서 모텔 드나들고 우리 엄마 무시하면서 종부리듯 갑질할 때 넌 내 생각 한 번이라도 했니? 내가 미쳤었나 봐. 다시는 안 그럴게. 시키는 대로 다 할게. 시키는 대로 다 한다고? 좋아. 그럼 내일 법원 가서 협의 이혼 서류에 군말 없이 도장 찍어. 어? 내 명의로 된 재산 단 1원도 요구하지 말고 팬티 한 장만 입고 깔끔하게 나가. 위자료는 네 마이너스 통장 털어서 우리 엄마 폭행 합의금 명목으로 입금하고. 그럼 나는 빈털터리로 어떻게 살아? 빚더미에 앉으라고? 네가 어떻게 살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합의 안 해서 감옥 가든가 빚쟁이 돼서 길거리에 나앉든가 네 인생 네가 책임져. 도장 안 찍으면 이혼소송에 형사재판까지 끝까지 끌고 갈 거야. 선택해. 남편은 덜덜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자기가 가진 알량한 직장마저 잃고 감옥에 갈 바에는 알거지로 쫓겨나는 게 낫다는 걸 속으로 굴려보고 있었겠죠. 저는 남편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로비 문을 열고 유유히 걸어 나갔어요. 다음날 시어머니가 울고불고 난리를 치며 제게 수십 통의 전화를 걸어왔지만 저는 단번에 차단해버렸어요. 남편 역시 더 이상 버틸 재간이 없었죠. 직장에서는 이미 불륜남의 폭행범으로 소문이 쫙 퍼져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했고 대출 이자 갚을 돈도 막혀서 하루하루 피가 마르고 있었거든요. 결국 남편은 며칠 뒤 서울 가정법원 앞에서 고개를 푹 숙인 채 제게 서류를 내밀었어요.
위자료와 합의금은 자기 이름으로 낼 수 있는 최대 한도의 대출을 끌어모아 제 계좌로 입금한 뒤였죠. 모든 절차가 완벽하게 제 계산대로 맞아떨어지고 있었어요.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서류를 접수하고 한 달이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그 사이 시어머니가 전세로 살고 있던 낡은 빌라의 계약 만기일이 코앞으로 다가왔죠. 시어머니는 건물주인 친정엄마가 직접 들어와 살겠다고 통보하는 바람에 사방팔방으로 전화를 돌리며 방 구할 돈을 빌리러 다녔어요. 하지만 매일 밥을 사주며 허세를 부리던 동네 아줌마들은 돈 이야기만 나오면 슬금슬금 피하기 바빴죠. 남편 역시 자기 코가 석자라 엄마를 챙길 여력이 전혀 없었어요. 결국 시어머니는 보증금을 빼서 짐을 쌀 수밖에 없었어요. 이삿날 아침, 엄마는 기사가 모르는 세단을 타고 빌라 앞을 찾아갔어요. 세입자가 집을 원상복구하고 나가는지 꼼꼼하게 확인하겠다는 건물주로서의 당당한 명분이었죠. 사다리차가 낡은 가구들을 쿵쿵 내리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먼지가 뽀얗게 앉은 짐장 옆에 쪼그려 앉아 부채질을 하고 있었어요. 엄마가 다가가 말을 걸었어요. 사부인, 이사가는 집은 잘 구하셨어요? 아이고 내 팔자야. 사람 피도 눈물도 없이 귀엽고 늙은이를 길거리로 쫓아내야 속이 시원해요? 길거리라뇨. 보증금 빼서 가실 때는 있으신 모양이네. 동네 어귀에 있는 반지하 방 구했어. 이제 속이 후련해요? 며느리란 애는 시어머니가 이사를 가는데 코빼기도 안 비치고 사돈은 빚까지 내가며 건물 사서 사람을 쫓아내고. 며느리가 아니라 이제 남이죠. 그리고 내가 쫓아낸 게 아니라 내가 내 건물 들어와 살겠다는데 사부인 아들이 보증금 대줄 돈도 없이 돈을 다 까먹어서 나가는 거잖아요. 상간녀 명품 가방 사줄 돈으로 저축을 했으면 월세라도 구했겠네. 우리 아들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지 모르겠네. 다 그 구손인지 뭔지 아는 여우 같은 애가 꼬리쳐서 씌운 거지. 우리 아들은 죄 없어. 남탓 그만하시고요. 부동산 사장님, 수도세랑 가스비 미납된 거 정산 똑바로 하세요. 안방 장판 긁힌 거랑 거실 벽지 찢어진 거 다 보증금에서 제하고 입금해 드릴게요. 아이고, 그깟 장판 좀 긁힌 걸로 돈을 빼? 진짜 독사 같네. 남의 집 귀한 딸 데려다 식모 취급하면서 독박벌이 시킨 건 안 독하고요. 이 정도면 아주 양반으로 쳐주는 거니까 잔말 말고 방이나 빼요. 그리고 반지하 내려가시면 습기 찰 텐데 제습기라도 하나 장만하시고요. 시어머니는 가슴을 치며 곡소리를 냈지만 엄마는 중개인과 함께 집안 상태를 철저하게 점검한 뒤 보증금에서 수리비를 칼같이 빼고 이체해버렸어요. 시어머니는 평생 햇빛도 잘 들지 않는 퀴퀴한 반지하 단칸방에서 지난날의 허세를 후회하며 살아가게 되었죠. 비슷한 시각, 이구선에게도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장과 함께 통장 가압류 통보가 떨어졌어요. 직장으로 등기 소장이 송달되자 사무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쏠렸죠. 망신을 당한 이구선이 비상계단으로 뛰어나가 제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여보세요? 언니, 저기요. 제 통장을 막아버리면 저보고 어떻게 살라고요? 야, 너 누가 네 언니야? 아유, 진짜 너무하시네. 저도 유출 오빠한테 속은 피해자라고요. 강남에 아파트 있고 건물주 아들인 줄 알고 만난 건데 까고 보니 다 빚더미에 전세였잖아요. 저도 시간 낭비하고 마음 다쳐서 억울하다고요. 네가 억울한지 아닌지는 나한테 따지지 말고 판사님 앞에서 얘기해. 남의 가정이 깨지든 말든 명품백 받고 희희낙락할 때는 좋았지? 그거 다 돌려드릴 테니까 소송 좀 취하해 주세요. 네? 저 당장 이번 달 카드값도 못 막아서 신용불량자 되게 생겼단 말이에요. 카드값을 못 막으면 밤에 대리운전을 뛰든 식당 주방에서 그릇을 닦든 네가 알아서 벌어서 갚아. 합의는 절대 없으니까. 판결문 나오면 위자료 3천만 원 이자까지 쳐서 싹 다 입금해. 안 그러면 평생 네 월급 통장에 압류 걸어둘 거니까. 언니 제발요. 저 회사에서 잘리게 생겼단 말이에요. 잘리는 건 네 사정이고 끊어. 저는 전화기를 툭 끊어버렸어요. 그 뒤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이곳에는 회사의 불륜 소문이 쫙 퍼져서 결국 스스로 사표를 내고 야간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제게 줄 위자료를 갚아나가고 있다고 하더군요.
남편의 상황은 더 비참했어요. 회사에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해고는 겨우 면했지만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줄줄이 배제되고 창고 관리 부서로 자천되었죠. 매달 급여의 절반이 가압류로 묶이고 남은 돈으로는 제가 요구한 합의금을 맞추기 위해 끌어쓴 대출 이자를 갚기에도 빠듯했어요. 밥 사 먹을 돈이 없어서 편의점 유통기한 임박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는 신세가 되었죠. 어느 날 남편이 시어머니의 반지하방에 찾아가 대판 싸움을 벌였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네가 처신을 똑바로 했어야지. 며느리 비 좀 맞추고 살면 어디가 덧나서 이 꼴을 만들어 놔! 엄마가 그애 칭찬하면서 반찬 받고 부추기지만 않았어도 내가 이렇게까지는 안 됐어. 왜 남의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해서 쫓겨나게 만들어? 서로 네 탓이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삿대질을 하다가 동네 사람들의 눈총을 샀다고 하더군요. 철저한 인과응보였죠. 그리고 드디어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는 이혼 숙려 기간이 끝났어요. 서울 가정법원에 마지막으로 출석하는 날이 밝았죠. 저는 반차를 내고 택시를 타고 법원으로 향했어요. 엄마는 법원 안까지는 들어오지 않고 바깥 주차장에서 대기하시기로 했죠. 판사 앞에서 최종적으로 이혼 의사를 확인하고 서류에 도장을 찍는 데는 5분도 채 걸리지 않았어요. 그 짧은 시간으로 한때 부부였던 우리는 서류상으로 완벽한 남남이 되었죠. 저는 짐을 챙겨 미련 없이 법원 문을 열고 복도를 걸어 나갔어요. 계단을 내려오는데 뒤에서 누군가 헐레벌떡 쫓아오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남편이었죠. 몇 달 만에 본 남편의 얼굴은 참담했어요. 늘 다림질이 빳빳하게 된 셔츠에 광택나는 구두만 고집하던 사람이 목깃이 다해진 낡은 셔츠에 무릎이 튀어나온 바지를 입고 있었어요. 얼굴은 흑빛이었고 눈 밑에는 짙은 그늘이 져 있었죠. 주연아.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고 계속 앞만 보고 걸었어요. 주연아, 잠깐만 내 말 좀 들어봐. 나 진짜 너무 힘들다. 할 말 없으니까 따라오지 마. 나 엄마 반지하 보증금 조금 대주느라 고시원으로 들어갔어. 매달 은행 이자 갚고 나면 남는 돈이 없어서 어제는 하루 종일 물만 마셨어. 그래서 나보고 어쩌라고. 남편이 제 앞을 다급하게 가로막고 섰어요. 눈가가 벌겋게 충혈되어 당장이라도 눈물을 쏟을 것 같은 표정이었죠. 우리 진짜 이렇게 끝나는 거야? 내가 다 잘못했어. 나 진짜 반성 많이 했어. 당신 아니면 나 이제 기댈 데가 하나도 없어.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내가 뼈 빠지게 일해서 당신한테 진 빚 다 갚을게. 제발. 저는 길을 막아선 남편을 위아래로 쓱 한번 훑어봤어요. 가슴이 아프거나 슬프지도 않았어요. 그냥 길가에 버려진 고장난 자전거를 보는 것처럼 아무런 감흥이 안 들었죠. 저는 핸드백을 열어 짙은 검은색 선글라스를 꺼내 눈에 썼어요. 비켜. 여보, 제발 한 번만 기회를. 그때 법원 입구 앞 도로로 익숙한 검은색 대형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다가와 섰어요. 정장을 입은 기사가 재빨리 내려 뒷좌석 문을 열었죠. 차 안에는 단정한 원피스를 입은 엄마가 다리를 꼬고 앉아 저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 끝났어요. 가시죠. 저는 제 팔을 붙잡으려는 남편을 투병인가 취급하며 기사가 열어준 뒷좌석에 올라탔어요. 남편이 당황한 얼굴로 차 문을 잡고 질척거리려 했지만 기사가 정중하면서도 단호하게 남편의 손을 떼어내고 문을 닫아버렸어요. 부드러운 엔진 소리와 함께 차가 도로 위로 매끄럽게 출발했어요. 선글라스 너머 룸미러로 뒤를 돌아보니 밑창이 다 다른 구두를 신고 법원 앞마당에 덩그러니 서 있는 남편의 모습이 보였어요. 그는 멀어지는 차를 보며 다리에 힘이 풀린 듯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죠.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쥐며 절망하는 모습이 점점 작아지다가 이내 코너를 돌면서 완벽하게 시야에서 사라졌어요. 저는 등받이에 편안하게 몸을 기대고 정면을 향해 시선을 돌렸어요.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 위로 눈부신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죠. 어떤 구질구질한 미련이나 구차한 후일담 따위는 필요 없었어요. 모든 쓰레기가 제자리로 돌아간 아주 시원하고 깔끔한 오후였으니까요.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저에게 1000만 배 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모두 다음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